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12.3 불법 계엄과 이후 이어진 내란 사태로 인해서 민생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추경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심화되어가는 민생 위기를 줄곧 외면하더니 이제서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추경 연설의 시작은 국민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뛸지 선수로 뛸지 거취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가 하면 대선일을 공고한 이후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고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실히 임하려던 것이 대선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님 출마하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 행사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은 사임하지 않겠지만 30일에 사임하겠다. 이런 상세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미국 갔다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요. 근데 이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의 일원이시고 부총리님이시고요.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출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가정을 갖고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부권 행사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일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주무부서 장관이 아니어서 그래도 부총리님이시니까 부총리님 견해가 중요하신 것 같고 저는 국무의원으로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일단은 내일 국무회의에 그게 올라가는 것조차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그런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인 정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헌법재판소 개정 법률안이잖아요. 지금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부총리님이 건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이 바로 국무회의니까요. 적절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하셔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나 민생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단은 가장 그 개인적으로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뭐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쉬운 측면도 많이 네, 경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저도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1분기는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 하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내세웠는데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이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79.4%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변화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 변화를 못 따라가서 어려운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맥락 자체는 그 얘기만 한 것이 오해입니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영업자에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현금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부채에 누적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목소리 듣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에 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각종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정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조 3,700억 원 규모를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상생 페이백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현금 살포, 뭐 지역 화폐 이런 것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더 정부 예산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상생 페이백이고요. 상생 페이백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부총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일정 규모 이하의 그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할 경우에 소비의 뭐 20% 소비 증가의 20%까지 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페이백을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것도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총리님도 설명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 제도 때문에 소비 진작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더 사용을 했어야 하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어디에 쓰면서 여기 이거 내가 이번에 상생 페이백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그렇죠. 큽니다. 영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그래서 대한 상생이라고 소비를 하는 거 늘려서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원하는 방법이 오로지 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전체 소상공인 중에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네, 아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가입률이 네. 1.5%밖에 안 됩니다. 뭐 그걸 확산시키는 그러면 내가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전체 소상공인 중에 1.5%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상공인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민생경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저는 부총리님이 제대로 설명 못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 기조실장님이시죠? 이번 추경에서 재난 대응 3.2조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 6,600억 원 집행하셔야 되죠. 이 정도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 부처로서는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얼마나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아직 그 복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 피해 그 정확한 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6,600억 원 편성할 때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의문인데 제가 한번 따져본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 주택 전소 피해 규모가 3,618호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 지역 이 계획에 따르면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를 공급하는 게 1,000호 공급하고요. 400호에 대해서는 복구 용도의 대출,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1,400호 정도가 혜택을 입겠죠. 근데 전소된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18채입니다. 피해 주택에 대해서 복구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파손 면적, 상태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금액이 3,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계획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문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복구 비용은 지금 사실 전소됐을 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요새 주택 짓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19평형 다가구 주택을 지어도 1억 3,397만 원, 34평형 주택을 지으면 2.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3,600만 원으로 설정된 이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주택 수도, 주택당 지원 금액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추경 규모가 이렇게 지금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경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이제 복구 비용은 항상 산불 복구 계획과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동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피해 조사를 했을 때는 1,291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복구 비용은 1,725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2년에 역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도 처음 조사했을 때 2,260억 원이었는데 실제 복구 비용은 4,000억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경북 산불은 규모가 역대급이잖아요. 2022년 대비로도 2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추경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또 만약에 또 추경을 더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 뭐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산불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재난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행안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3년 12월 달에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 부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에너지 복지, 사실 기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 환경이 이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1년 이상 주택에 사는 비율이 1~2분위 소득분위 1~2분위의 경우에 28.8%에 이르는데 90분위는 7.4%밖에 안 될 정도로 이런 주거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 복지 체계를 보면요.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굉장히 늘리면서 에너지 복지를 신경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 복지 확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2022년에 2023년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정부가 산정한 것 대비해서 미발급액이 저렇게 많아요. 그만큼 비용을 예산을 산정을 해도
연료비를 그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현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2024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거든요. 꾸준히 늘어왔었는데 올해 예산 구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총무님 말씀. 네, 저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근데 아마 그 에너지 예산 준 게 제가 본 자료에 보니까 뭐 정산 소요 감소에서 기인한 거라는데 하여튼 좀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박지혜 의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